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그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조선 영조 때의 일이다. 한강물이 와우산을 끼고 비스듬히 흘러가는 기슭에 나지막한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아래에 펑퍼짐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동저고리 바람에 삿갓을 쓴 노인이 날마다 나와 앉아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이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의 모습은 강가에 사는 한낱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사실은 당시의 영의정 이종성이었다. 나라의 재상이 조정이를 보지 않고 하고 많은 날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곡절이 있었다. 영조는 늙음하게 문소희라는 간악한 궁녀한테 푹 빠져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그녀가 고에 바치는 소리라면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들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궁중의 모든 실권이 문소희한테로 쏠리고 법도와 위계 질서가 문란해져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녀의 속삭임에 넘어간 영조가 자기 친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굶겨 죽이기까지 했으니 온데골은 흉흉한 기운에 쌓이고 탄식과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조정 쪽은 영의정 이종성이 버티고 있어서 모든 정무를 틀어쥐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문소희와 그쪽에 아부하는 간신배들에게는 이종성이 눈의 가시처럼 거북한 존재였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뿐 아니라 항상 감시에 눈을 번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간원 관리들을 은밀히 매수하여 이종성에게 없는 허물을 덮어씌워 탄핵에 상소를 올리도록 획책했다. 당시의 조정전례가 대신으로서 탄핵을 받아 그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일어나면 당사자는 죄가 있든 없든 일단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이종성도 전례에 따라 벼슬을 내놓고 한강변 와우산 중턱에 있는 친구의 별장 안류정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말하자면 근신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처음에는 고향인 장단에 내려갈 생각도 했으나 대궐 안에서 은밀히 벌어지고 있는 음모를 눈여겨보면 뭐잖아. 무슨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 그냥 훌을 털고 서울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가에 앉아 낚시질이나 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보통을 동원해 궁중과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꿰뚫으면서 전국을 바로잡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이종성은 강가에 낚싯줄을 들이운 채 온종일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 즈음 문소희가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복부에다 솜을 둘러 부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더욱 왕의 총애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해괴한 일이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종성은 깊이 탄식하며 그 해법을 골똘히 생각했으나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키가 크고 몸집이 거창한 웬 장년 남자가 나타나 이종성과 조금 사이를 두고 털버덕 주저앉았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있다. 이종성은 힐끔 돌아보고는 도로 강에 시선을 보내며 말을 붙였다. 웬 사람인데 잡히지도 않는 낚시질 구경을 하오. 다리가 아파 좀 쉬어가려고 그럽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오? 경상도 밀양에서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가려면 곧장 숭례문을 통해 들어갈 일이지. 여기 와우산 끄트머리까지 무엇하러 왔을까? 노자가 다 떨어져서 서강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좀 얻을까 하고 왔더니 멀리 떠나고 없지 뭡니까. 그래서 낙심천만이 올시다. 그건 낭패로군. 길을 떠나면서 노자를 넉넉히 가지고 올 일이지. 서울 오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떠났답니다. 그렇지만 도중에 주막마다 들고 보니 한 상 가지고야 요기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한 끼에 두 상씩 사 먹자니까 비용이 고부로 들었답니다. 하긴 그 몸 가지고는 그럴만도 하겠군. 그런데 서울에는 무슨 볼일로 오셨나? 시골에 있으니까 밥만 축 내고 뭐 별로 할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무변으로 입신하는 길이 있을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힘께나 쓴다 그 말이로군. 고향에서는 장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문경세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나 이거 큰일이구나 했는데 제가 크게 고함을 지르니까 호랑이가 질겁을 해서 도망치지 뭡니까? 오라, 그만하면 장사 소리 들을 만하군. 성명이 무엇인가? 손오관이라 합니다. 그럼 밀양손 씨 일문이네 그려. 점심은 자셨는가? 못 먹었습니다. 그럼 이것이라도 자시게. 이종성은 마침 먹지 않고 그대로 둔 점심밥 그릇을 내밀었다. 손오관은 몹시 시장하던 참이라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영감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래, 서울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없습니다. 배짱이 어지간하군. 누가 뒤를 보아주지 않고서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려울 걸세. 높은 벼슬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침 자네 같은 쓸만한 무변을 한 사람 구한다는 모양이니 찾아가 보겠나? 찾아가고 말고요. 어디 사시는 어느 어른이십니까? 서울 북촌 안동에 가서 이영부 사댁을 찾게 주인 대감이 안 계신다고 하거든. 서강 안류정서 낚시질하는 늙은이 소개로 왔다고 말하게. 그러면 주인 대감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걸세. 이미 해가 기울어져 가니 어서 가보게나.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것 같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손오관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기운찬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손오관은 곧장 서소문으로 해서 서울 안에 들어가 물어서 북촌 안동을 찾아갔다. 이영부사댁이란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문간에 이르러 하인에게 용건을 말하자 주인대감은 출타 중이라고 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글쎄요, 대중 없답니다. 오늘쯤은 한번 귀택하실 것 같기도 하오마는 어쨌든 대감마님을 만나시려거든 작은 사랑으로 들어가 기다리구려. 급한 다른 보릴도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처지였다. 두말 없이 작은 사랑에 들어가 저녁 대접까지 받은 손오관은 보찜을 베개 삼아 고단한 몸을 눕혔다. 잠시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든 모양이다. 바깥이 수선스러워 잠을 깨고 보니 꽤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대감만이 모셨다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번쩍 들어 문틈으로 큰 사랑 쪽을 가만히 내다보니 풍신 좋은 한 노인이 대청에 나와 앉아 하인이 떠다 놓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본 손오관은 깜짝 놀랐다. 대청에서 발을 씻고 있는 주인대감은 바로 한강변에서 낚시질을 하던 그 노인이 아닌가. 바로 그때 주인대감이 하인을 보고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없더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관은 예, 소인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한다름에 뛰어나가 널쭉 엎드렸다. 소인이 식견이 부족하여 대감마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무례한 수작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작가 쓴 상공이 어디 있겠나. 자네가 몰라본 것이 죄될 리 없지. 하여튼 좀 올라오게. 이종성은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행운에 얼어더릿한 채 손오관은 무릎걸음으로 사랑에 들어갔다. 이종성은 따로 주한상을 그럴듯하게 차려내오게 하여 손수수를 따라준 다음 넌지시 물었다. 내가 내일 예조판서한테 부탁해서 자네를 금묘문 수문장을 시켜줄까 하는데 해보겠는가? 하다뿐이겠습니까? 이 은혜는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지더라도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황감할 거 없네. 사실은 자네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니까. 자네 대장부로서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일찌감치 단념하는 것이 좋겠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그만한 용기도 없이 어떻게 벼슬을 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대감께서 보잘것없는 소인을 이처럼 생각해 주시니 목숨을 걸고라도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종성은 무척 만족한 듯 손오관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공중의 어지러운 상황과 문소희의 간악한 흉계, 연로한 왕이 후궁과 간신배의 감언이설의 판단이 그려져 바야흐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음을 설명했다. 듣고 있던 손오관은 비분간개한 나머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편지 한 통이면 자네는 내일부터라도 벼슬길에 나서게 될 것이네. 일개 수문장이 대단한 지위는 아니지만 의리를 지키는 결심과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으로
지금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결행해주기 바라네. 알겠습니다. 사내 대장부로서 그처럼 국사를 좌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목숨을 버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만족한 이종성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손오관에게 이러저러 하도록 열심히 지시를 했다. 영의정의 추천으로 이튿날 곧바로 금요 문수 문장이 된 손오관은 눈을 부릅뜨고 문을 지켰다. 수문장쯤 되면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를 내세운 뒤 지휘만 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그는 직접 문 옆에 버티고 서서 출입자를 하나하나 단속하는 것이었다. 부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장의 위험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다. 손오관이 수문장으로 나선 지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환도를 지팡이 삼아 버티고 있는데 마침 웬 젊은 여인이 머리에 붉은 이남박을 이고 나타나 문을 통과하려고 했다. 설아, 누군데 들어가려고 하느냐? 손오관이 가로막고 묻자 여인이 대답했다. 쇳내는 내전에 있는 무술이에요. 무수리가 대궐 밖에는 왜 나갔느냐? 문소희 마마의 심부름으로 마마의 친정집에 다녀오는 길이랍니다. 머리에 인 것은 뭐냐? 마마의 친정댁에 마침 생일 잔치가 있어서 그 음식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희 마마의 친정집 음식이니 오죽 풍성하고 맛이 있을까? 여기다 몇 접시 덜어놓고 가. 그 말을 들은 무수리는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펄쩍 뛰었다. 이 남박이 그렇게 크니 조금 축낸들 표가 나겠느냐? 하여튼 조금 덜어주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 무수리는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소리쳤다. 흥, 기껏 문지기 주제에 겁도 없이 짓거리고 있네. 소희 마마께 일러 바쳐 혼내기 전에 썩 비켜요. 못 비키겠다. 그 이 남박을 내려놔. 에그머니. 손오관과 무수리가 이남박을 빼앗기려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불현듯 보자기로 덮은 이남박 안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손오관은 내 인연. 하고 병력 같은 호통을 치면서 환도를 쳐들어 수직으로 내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 이남박과 무수리는 무참하게 두 조각이 나면서 피보라가 흩날렸다. 혼비백산한 문지기들이 달려와 보니 이남박 속에는 음식은 들어있지 않고 그 대신 갓난아기가 두 조각이 나서 뒹굴고 있었다. 손오관은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부하들더러 이 남박에 있는 죽은 아기는 절대 건들지 말고 빨리 위에 보고를 올려라. 하고는 한쪽에 메어놓았던 말을 끌고 나와 타고 바람처럼 내닫았다. 문소희는 해산날이 가까웠다고 왕을 속여 한동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다음 진정을 통해 대궐 밖에서 갓난아기 하나를 사서 들여오려는 엄청난 흉계를 꾸몄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현재의 세 손을 밀어내고 그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도록 왕을 고득인 다음 나중에 왕대비로서 부귀 영화를 평생토록 누릴 작정이었다. 하마터면 조선 왕조의 혈통이 이상하게 변할 뻔한 위기를 현명하고 사려 깊은 재상 이종성이 치밀한 작전으로 무산시켰던 것이다.